내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고귀한 왕족의 허울 따위 흙구덩이에 던져버리겠소. 오늘부터 우리는 멸망한 나라의 볼모가 아니라 내 백성을 직접 사들이는 거상이 될 것이오.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소현세자의 결연한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병자년에 참혹한 패배 후 이영만리 청나라 심양 땅으로 끌려간 조선의 국본 소현세자와 강빈. 그곳에서 부부를 기다린 것은 아비인 임금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과 노예시장에서 짐승처럼 팔려나가는 조선 백성들의 처참한 곡소리였습니다. 결국 피눈물을 삼키던 세자 부부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조선 제1의 고귀한 신분을 스스로 꺾고 오랑캐의 감시를 피해 밤마다 흙바닥을 구르며 막대한 은자를 벌어들이는 아찔하고도 은밀한 이중 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그 장부를 잘 보거라. 내 놈이 내 백성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내일 아침 심양의 모든 상단은 문을 닫을 것이며 넌 황제의 칼날에 목이 달아날 것이다. 강빈의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호통처럼 모래바람 부는 척박한 황무지는 어느새 황금빛 대농장으로 변모하고 이들은 급기야 청나라 최고 권력자의 숨통마저 완벽하게 쥐고 흔드는 통쾌한 지략을 선보입니다. 제 백성을 버린 무능한 조선의 조정과 대비되게 칠흑 같은 적국의 심장부에서 헐벗은 백성들의 진정한 어버이가 되어준 소현세자 부부의 가슴 뜨거운 야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별빛 야담 실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먼 옛날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는 심양의 어느 저택에 두 남녀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조선의 국본 소현세자와 아내 강빈이었지요. 병자년의 참혹한 전쟁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오랑캐의 땅으로 끌려와 볼모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소현세자와 강빈의 일상은 그저 고요하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청나라 관리들의 삼엄한 감시 아래 쥐 죽은 듯 숨죽여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소현세자는 묵묵히 서책을 읽고 강빈은 조용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청나라의 첩자들은 그런 세자 부부를 보며 조선의 왕족이 완전히 길들여졌다며 비웃었지요. 저하, 바깥의 바람이 몹시 찹니다. 부디 옥체를 보증하시옵소서. 강빈이 따뜻한 탕약을 내어오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빈궁의 고생이 참으로 많소. 허나 우리의 몸은 비록 이곳에 묶여 있으나 마음마저 묶인 것은 아니니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소현세자는 탕약을 마시며 창밖의 척박한 황무지를 깊은 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세자 부부의 평온한 일상 이면에는 피눈물 나는 슬픔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매일같이 들려오는 조선 백성들의 처절한 곡소리가 소현세자와 강빈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현세자와 강빈의 가슴 속에는 조선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불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양의 노예 시장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밧줄에 묶인 조선의 백성들이 끌려왔지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청나라 귀족들에게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빈은 낡은 명주 저고리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창호지 틈으로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하, 어찌하여 하늘은 우리 백성들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강빈의 애끓는 물음에 소현세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맺힐 지경이었지요. 소현세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강빈에게 대답했습니다. 본국의 조정은 저들을 버렸으나 나는 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백성들을 다시 조선의 품으로 돌려보낼 작정이오. 하지만 두 사람의 수중에는 그 많은 백성을 속환시킬 막대한 은자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청나라의 첩자들은 빛바랜 비단옷을 입고 생활하는 세자 부부를 가난한 볼모라 조롱하며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았지요. 소현세자와 강빈은 척박한 모래바람이 부는 관소의 마당을 거닐며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빈궁, 우리가 직접 장사에 뛰어들어 은자를 벌어들여야겠소. 이영만리에서 거상이 되어 저들을 모두 사들입시다.
강빈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피어나는 한 송이 매화처럼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백성을 구하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심양의 밤은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조선의 세자와 빈궁은 첩자들의 눈을 피하고자 깊은 밤에만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조선에서 가져온 귀한 인삼과 비단을 은밀히 팔아 장사를 위한 쌈짓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시작이었지요. 하지만 청나라의 감시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관소를 지키는 청나라 호위 무사 구알차는 야심한 시각마다 세자 부부의 처소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대체 멸망한 조선의 왕족들이 밤마다 잠도 자지 않고 무엇을 한단 말인가? 구알차는 번뜩이는 눈으로 문풍지 틈을 엿보려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때마다 강빈은 기지를 바리에 바느질거리를 집어들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아, 어두운 밤에 바느질을 하려니 눈이 침침하여 속도가 나지 않사옵니다. 혹여나 이 옷을 팔아 은전 한 잎이라도 구해야 할 텐데 걱정이 옵니다. 소현세자는 강빈의 뜻을 단번에 알아채고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지요. 빈궁, 무리하지 말고 내일 낮에 다시 하시오. 밖에서 보초를 서는 오랑캐들이 딴 살림이라도 차리는 줄 알고 오해할까 두렵소.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구알차는 가난한 볼모들의 처지를 비웃으며 혀를 차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노예 시장 주변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조선인 장사치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심양거리에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소현세자가 밖으로 은밀히 심어둔 신복들이 보찜장수로 위장하여 시장의 물가를 살피고 은자를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자 부부를 향한 청나라 조정의 의심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에 불과했지만 언제 거대한 산불로 번져 세자 부부의 목을 조일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소현세자와 강빈은 낡은 평민의 옷으로 변복을 하고 심양의 노예 시장을 은밀히 찾았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존엄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아수라장이었지요. 조선의 백성들은 짐승처럼 밧줄에 묶인 채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청나라 상인들은 그들의 치아를 살피거나 몸을 들춰보며 흥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자 부부의 눈에 유독 작고 가냘픈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겨우 7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어린 소녀가 상인의 매질을 당하며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쓸모없는 것. 밥만 축내고 힘도 없으니 헐값인 10냥에 내놓아도 사가는 이가 없지 않느냐. 덩치 큰 청나라 상인이 가죽 채찍을 휘두르자 소녀의 얇은 저고리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강빈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치마폭을 움켜쥐었고 소현세자는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아이를 내게 파시오. 내 당장 10냥을 치르겠소. 소현세자가 다급히 품 안에서 은주머니를 꺼내려 하자 간악한 상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상인은 눈앞의 사내가 아이를 구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을 단번에 간파하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지요. 가만 보자. 방금은 10냥이었으나 지금은 값이 올랐다. 이 아이를 데려가려거든 은자 50냥을 내놓아라. 순식간에 값을 5배나 부풀리는 오랑캐의 만행에 소현세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장 매를 맞고 숨이 넘어갈 듯한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지요. 결국 소현세자는 피눈물을 삼키며 수중에 있던 쌈짓돈 50냥을 전부 털어 상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벌벌 떨던 소녀는 밧줄이 풀리자마자 강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참았던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꽃실이었고 어미는 심양으로 끌려오는 길에 굶어 죽어 홀로 남겨졌다는 기막힌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구한 대가로 세자 부부의 쌈짓돈은 완전히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관소로 돌아온 그날 밤, 낡은 이부자리에서 새근새근
잠든 꽃시리를 보며 소현세자와 강비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저와 꽃시리 하나를 구하는데 피 같은 50냥이 들었사옵니다. 심양 노예 시장에 끌려온 우리 백성이 수만 명에 달하는데 이래서는 10년이 지나도 100명조차 구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강빈의 날카로운 지적에 소현세자는 텅 빈 은주머니를 매만지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빈궁의 말이 맞소. 오랑캐들은 우리가 포로를 구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 값을 천정부지로 올릴 것이오. 푼돈을 아끼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오. 그때 강빈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빛나며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저와 청나라 황제가 우리에게 머물라며 내어준 심양 외곽에 버려진 황무지가 있지 않사옵니까? 비록 모래바람만 부는 버려진 땅이나 조선의 훌륭한 농법으로 개간하여 곡식을 거둔다면 큰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옵니다. 강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본국에서 가져온 귀한 인삼과 튼튼한 종이를 청나라 고위 관료들에게 팔아 거대한 상단을 꾸려야 하옵니다. 이는 조선의 왕세자와 빈궁이 양반의 고귀한 체면을 꺾고 이역만리에서 흙을 파는 농사꾼과 이문을 남기는 장사치가 되겠다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였으나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강빈의 두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좋소. 내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왕족의 허울 따위 흙구덩이에 던져버리겠소. 오늘부터 우리는 멸망한 나라의 볼모가 아니라 백성을 사들이는 거상이 될 것이오. 체면보다 생명을 선택한 두 사람의 굳은 맹세는 심양의 차가운 밤하늘 아래 조용히 스며들며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자 부부는 낡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심양 외곽에 버려진 땅으로 나섰습니다. 그곳은 모래바람만 횡하니 부는 척박한 황무지였지요. 청나라 귀족들과 호위 무사들은 흙투성이가 된 세자 부부를 보며 배를 잡고 비웃었습니다. 저기 보아라. 명색이 조선의 세자라는 자가 똥지개를 치고 옥비녀를 꽂아야 할 빈궁이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구나. 오랑캐들의 거센 조롱에도 소현세자와 강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는 묵묵히 소를 몰아 단단한 땅을 갈아엎었고 강비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물기를 내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강비는 조선에서 널리 쓰이던 선진 농법인 이양법, 즉 모내기법을 심양 땅에 과감히 도입했습니다. 동시에 강비는 신복들을 시켜 조선에서 가져온 귀한 인삼을 쪄서 말리는 비법으로 붉은 빛이 도는 최고급 홍삼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심양 땅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오랑캐들이 버린 황무지에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척박했던 땅은 어느새 끝이 보이지 않는 황금빛 벼가 출렁이는 풍요로운 대들판으로 변해 있었지요. 조선의 농법이 이역만리에서 눈부신 빛을 발한 것입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이토록 막대한 곡식이 쏟아져 나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강빈이 정성껏 가공한 조선의 홍삼은 청나라 고위 관료들과 거상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효과가 기가 막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돈을 싸들고 와도 구하지 못할 만큼 귀한 물건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전 노예 시장에서 어린 꽃시리를 50냥에 팔아넘기며 폭리를 취했던 그 악덕 청나라 상인이 강빈의 상단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관대작에게 매물로 바칠 홍삼을 구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화려한 옥색 비단 저고리와 기품 있는 당의를 갖춰 입은 강빈을 본 상인은 그녀가 과거 낡은 베옷을 입고 쩔쩔매던 조선의 여인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상인은 콧대를 높이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거상 어르신, 여기 있는 귀한 홍삼 10뿌리를 전부 내게 파시오. 내 특별히 값을 넉넉히 쳐서 300냥을 주겠소. 그러자 강빈은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홍삼은 한 뿌리에 100냥이요. 10뿌리니 1000냥을 내놓으시지요. 살 돈이 없거든 당장 내 상단에서 나가거라.
순식간에 값을 3배나 부풀려 부르는 강빈의 기세에 상인은 턱이 빠질 듯 놀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니 무어라? 아무리 귀한 약재라도 어찌 그리 풍미를 취한단 말이냐. 이런 도둑놈 신보가 어디 있느냐. 그 순간 곁에 서 있던 소현세자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이 조선의 어린 백성을 두고 값을 5배나 뻥튀기 하던 그 간악한 신보만 하겠느냐. 여봐라, 저 무례한 차를 당장 밖으로 내동댕이 쳐라. 소현세자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건장한 조선 무사들이 상인의 뒷덜미를 잡아 길바닥에 시원하게 내던져 버렸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엉덩방아를 찌운 오랑캐 상인의 꼴사나운 모습에 구경하던 백성들은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 배를 잡고 웃으며 통쾌해했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심양 제1의 거상으로 자리 잡은 세자 부부의 곳간에는 매일 은자가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라했던 관소는 수많은 호위 무사와 일꾼들로 활기가 넘쳤고 세자 부부의 차림새와 권위는 다시금 조선 제1의 왕족다운 기품을 완벽히 되찾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막대한 부를 이용해 매일같이 노예 시장에 끌려온 조선 백성들을 많이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양의 조선 관소는 어느덧 작은 조선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세자 부부가 막대한 은자를 치르고 속환시킨 백성들의 수가 무려 수천 명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세자가 일군 대농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스스로 먹고 살 길을 개척했고 밤에는 삼삼오오 모여 조선의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경제적 부유함은 두 사람에게 왕족의 위엄을 완벽하게 되찾아 주었지요. 소현세자는 낡은 베옷을 벗어 던지고 화려한 자적색 골룡포를 입었으며 강빈 역시 기품 있는 당의의 옷비녀를 꽂고 백성들을 자애롭게 굽어 살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었습니다. 청나라 조정의 실세였던 예친왕 도르곤의 귀에 심양 관소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조선의 볼모들이 장사로 떼돈을 벌어 포로들을 거두고 있다고 하더이다. 그 수가 군대를 조직하고도 남을 지경이라 하옵니다. 첩자 구알차의 보고를 받은 도르곤은 매서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목숨을 살려두었더니 감히 황제의 땅에서 사병을 기른단 말이냐. 그들의 자금줄과 장부를 낱낱이 조사하여 보고하거라. 도르곤의 서슬 펄언 명령이 떨어지며 세자 부부를 향한 청나라의 치밀하고도 은밀한 감시망이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호위 무사로 위장한 청나라 군병들이 관소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상단을 오가는 물품의 장부를 검열하는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성공의 단비에 흠뻑 취해 있던 심양 땅에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며 평화롭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직감한 소현세자와 강빈은 첩자들의 눈을 피할 은밀한 대비책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두 사람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관소 깊숙한 곳에 자리한 비밀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따로 빼돌려둔 막대한 양의 은괴와 속환시킨 백성들의 진짜 명부가 숨겨져 있었지요. 이 명부야말로 훗날 백성들을 조선으로 무사히 돌려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핏줄이자 청나라에 발각되면 영모로 몰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저와 오랑캐들의 감시가 매서워지고 있사옵니다. 이 명부가 발각되는 날에는 우리가 구한 백성들이 다시 끔찍한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옵니다. 강빈은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장부를 쓰다듬으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소현세자는 그런 강빈의 가녀린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장부와 백성들은 지켜낼 것이오. 그대와 내가 흙바닥을 뒹굴며 함께 이루어낸 이 기적을 결코 헛되이 무너지게 두지 않겠소. 불안과 긴장감이 감도는 서늘한 지하실 안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두 사람의 굳건한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소현세자의 따뜻한 숨결이 강빈의 뺨에 닿자 방 안의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후끈하게 데워지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면에서 하나로 포개어지고 창틈으로 스며들던 서늘한 달빛마저 부끄러운 듯 구름 뒤로 자취를 감추었지요.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어 있던 단단한 대지가 봄 기운에 속절없이 녹아내리듯 긴장으로 굳어있던 강빈의 마음도 세자의 다정한 품속에서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붉은 불꽃을 피워 올리는 것처럼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서로의 체온만을 의지해 온 두 사람의 애틋한 연정도 밤이 깊도록 활활 타올랐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부부의 연은 그 어떤 칼날도 베어낼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얽히고 있었습니다. 심양 땅에 유례없는 대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세자 부부가 정성껏 개간한 거대한 대농장에서는 황금빛 벼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땀 흘려 일한 조선 백성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만발했지요. 풍성한 추수를 축하하는 잔치가 열린 날 조선 관소의 넓은 마당은 그야말로 시끌벅적한 잔칫집 그 자체였습니다. 지글지글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와 달콤하고 진한 탁주 향기가 진동했고 꽹과리와 장구가 어우러진 경쾌한 농악 소리가 척박했던 오랑캐의 하늘 위로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 끔찍한 노예 시장에서 매를 맞으며 피눈물을 흘리던 어린 꽃시리는 어느새 강빈이 지어준 고운 색동저고리를 입고 동무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롭고 찬란한 광경을 화려한 누각 위에서 내려다보는 소현세자와 강빈의 입가에도 다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난한 볼무의 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위험 있는 붉은 골룡포를 갖춰 입은 소현세자는 옥구슬이 구르는 듯 맑은 소리를 내는 은잔의 귀한 청주를 가득 채워 강빈에게 건넸습니다. 빈궁, 저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리시오? 우리가 진흙탕을 뒹굴며 흘린 피땀이 마침내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이토록 눈부신 꽃을 피웠소. 강빈은 기품 있는 자적색 당의 자락을 사뿐히 쥐고 술잔을 받아들며 우아하게 화답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백성을 제 몸처럼 아끼시는 저하의 굳건한 애민 정신 덕분이옵니다. 신첩은 그저 저하의 곁에서 작은 힘을 보탰을 뿐이옵니다. 두 사람이 기쁘게 맞부딪힌 술잔에서는 경쾌하고 맑은 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앞으로도 이 풍요와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참으로 달콤하고 가슴 벅찬 순간이었지요. 노예로 끌려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수천 명의 조선 백성들은 이제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붕 아래서 배불리 쌀밥을 먹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었습니다. 세자 부부는 나라가 버린 백성들의 진정한 어버이가 되어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하고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잔치의 흥이 절정으로 무르익어갈 무렵 심양의 밤하늘에는 유독 크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이들의 행복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가장 높이 차오른 저 보름달처럼 두 사람의 권위와 백성들이 누리는 평화 역시 찬란한 정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고 가장 밝은 빛 이면에는 가장 짙은 그림자가 들이오기 마련입니다. 근심 없이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늦은 밤, 세자 부부의 처소에 피 묻은 절박한 정갈이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병자년에 참혹한 전쟁 당시 끝까지 무기를 놓지 않고 오랑캐에게 항전하다 붙잡힌 조선의 충직한 장수들과 꼿꼿한 선비들이 며칠 뒤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비보였습니다. 청나라 황제는 이들을 황실에 대항한 괘씸한 역당으로 규정하고 그 누구도 은자를 주고 속환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린 상태였지요. 이들을 구명하려 나서는 것은 곧 황제의 지엄한 명을 거역하고 반역을 꾀하는 무서운 금기를 깨는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는 즉시 세자 부부의 목숨은 물론이고 그동안 애써 일궈놓은 대농장과 백성들까지 모두 잿더미가 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소현세자는 충의를 다해 싸운 조선의 기둥들을 개죽음 당하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엄명이 떨어졌으나 저들은 목숨을 바쳐 내 나라를 지키려 한 진짜 충신들이오.
내 어찌 왕세자의 신분으로 저들의 목이 짐승처럼 베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겠소. 소현세자의 단호한 결의에 강빈 역시 입술을 굳게 깨물며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하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신첩이 그동안 키워온 거대한 상단의 힘을 움직여 보겠사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옵니다. 강빈은 그 길로 심양에서 가장 입이 무겁고 배짱이 두둑한 조선인 상단 행수를 은밀히 비밀 지하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황금과 은괴가 가득 담긴 묵직한 오동나무 괴짝 3개를 내어주며 위험천만한 밀명을 내렸습니다. 이 막대한 뇌물로 사형장의 간수들을 철저히 매수하고 사형수들을 커다란 홍삼 괴짝 안에 숨겨 빼내오거라.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발각된다면 너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목숨이 무사치 못할 것이다. 그날 밤 달빛마저 먹구름 뒤로 꽁꽁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상단의 수레들이 형장을 향해 은밀히 바퀴를 굴렸습니다. 무거운 수레바퀴가 흙바닥을 긁는 소리만이 고요하고 섬뜩한 심양의 밤거리를 가득 채웠지요. 이는 단순한 포로 구출을 뛰어넘어 청나라의 심장부에서 제국의 권위에 정면으로 칼을 겨누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무시무시한 금기의 빗장이 마침내 소리 없이 풀리고 만 것입니다. 며칠 뒤 심양의 뒷골목 주막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강빈에게 뇌물을 두둑이 챙겼던 청나라 간수가 술에 잔뜩 취해 기생들에게 은괴를 뿌리며 허풍을 떤 것입니다. 가난한 줄 알았던 조선 왕족이 사형수들을 빼돌리는 대가로 내게 엄청난 은자를 주었다. 하필 그 주막에는 도르곤의 충견인 첩자 구알차가 잠복해 있었습니다. 구알차는 즉시 간수의 목줄을 틀어쥐고 혹독한 고문을 가하여 모든 진실을 토해내게 만들었지요. 차명에 처해졌어야 할 조선의 충신들이 텅 빈 옥사 대신 소현세자의 대농장으로 향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알차는 큰 공을 세우겠다는 얄팍한 욕심에 도르곤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자신의 사병 100여 명만을 이끌고 세자의 대농장으로 기고만장하게 쳐들어갔습니다. 저 건방진 조선의 장사치들과 숨어있는 사형수들을 당장 포박하라. 하지만 구알차가 크게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자 부부가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입혀준 수천 명의 조선 일꾼들은 오랑캐 군병들보다 훨씬 기운이 넘치고 단합력이 강했다는 사실이지요. 강빈이 옥비녀를 뽑아들며 호통을 치자 조선 일꾼들은 무서운 함성을 지르며 낫과 괭이를 들고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구원해 준 세자 부부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이 스스로 거대한 방패가 된 것입니다. 혼비백산한 구알차는 도망치다 발이 꼬여 거대한 소똥 무더기에 얼굴을 정통으로 쳐박고 말았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살려달라며 주랭랑을 치는 구알차의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며 조선 백성들은 배를 쥐고 웃으며 속 시원한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유쾌한 승리의 기쁨도 잠시 조선에서 날아온 한 통의 서찰이 소현세자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비인 인조 임금이 비밀리에 보낸 어명이 담긴 서찰이었지요. 그 서찰의 내용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오랑캐 땅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수천의 무리를 사병처럼 규합하여 나의 용상을 노린다는 소문을 들었다. 참으로 불효막심하고 불온한 자식이로구나. 헐벗고 버려진 백성을 살리기 위해 진흙탕을 뒹굴며 피눈물을 흘렸던 세자의 충심을 본국의 임금은 권력을 향한 영모의 씨앗으로 의심한 것입니다. 소현세자는 붉은 골룡포 자락을 꽉 부여잡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아비마저 헛된 권력욕에 눈이 멀어 그들을 철저히 버렸다는 사실에 부자간의 끈끈한 연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똥을 뒤집어 쓰고 극심한 앙심을 품은 구알차가 도르곤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이 겪은 수모와 사형수 구출 사건을 낱낱이 고자질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청나라의 실세 예친왕 도르고는 마침내 잔혹한 악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도르고는 정예 철기군 수천 명을 직접 이끌고 심양의 조선 관소를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도록 겹겹이 포위해버렸습니다. 찰흙처럼 어두운 밤 수천 개의 붉은 횃불을 든 오랑캐 군대 앞에서 도르고는 차갑고도 섬뜩하게 비웃었습니다. 감히 대청제국 황제의 명을 어기고 역당들을 빼돌리다니. 내 놈들의 목숨이 10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당장 숨겨둔 비밀 장부와 은괴, 그리고 사형수들을 내놓지 않으면 이곳의 일꾼들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도륙하겠다. 피도 눈물도 없는 거대한 악의 등장 앞에 평화롭던 심양의 대농장과 조선 관소는 걷잡을 수 없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도르곤의 정예에 철기군이 심양의 대농장과 관소를 겹겹이 포위하자 평화롭던 조선 백성들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끔찍한 생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도르곤은 조선인들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가장 먼저 식수원인 우물의 흙을 쏟아붓고 식량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을 집어삼키며 황금빛으로 출렁이던 벼들이 한 줌의 앙상한 재로 변해가는 광경은 참으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지요. 비밀 장부와 역당들을 내놓을 때까지 단 한 톨의 쌀도 단 한 방울의 물도 허락하지 않겠다. 청나라 군병들은 군주림에 지친 조선 백성들을 끌어내어 무자비한 매질을 가하며 숨겨둔 사형수들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짐승만도 못한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준 세자 부부의 은혜를 잊지 않은 백성들은 끝까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늙은 농부도,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어린아이들도 결코 세자 부부를 배신하지 않았지요. 소현 세자와 강비는 화려한 비단옷이 흙먼지와 그을음으로 더럽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을 끌어안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자 부부는 그동안 목숨을 걸고 쌓아 올린 막대한 부와 권력이 무자비한 오랑캐의 칼날 앞에서는 얼마나 더섭시 무너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국의 아비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깊은 절망감에 소현세자의 지병이 크게 악화되어 자리에 눕고 만 것입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검붉은 피가 베개싯을 적셨고 밖에서는 군병들의 서늘한 창칼이 번뜩이는 진퇴양난의 연쇄적 시련이 세자 부부의 목을 잔인하게 조여왔습니다. 이토록 끔찍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한 줄기 동아줄 같은 거짓 구원의 손길이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청나라 조정에서 통역을 맡고 있던 교활한 조선인 역관이 첩자들의 눈을 피해 강빈을 은밀히 찾아온 것입니다. 역관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빈궁마마, 이대로 가다가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가 몰살당할 것이옵니다. 제게 그 비밀 장부와 사형수들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도르곤 대감께 잘 말씀드려 마마와 어린 백성들만은 살려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 드리겠사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어린 꽃시리와 병석에 누운 소현세자를 번갈아 보며 강빈의 마음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장부 하나만 넘기면 이 끔찍한 포위망을 풀고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유혹은 참으로 치명적이었지요. 하지만 강빈은 이내 역관에 탐욕스럽고 번뜩이는 눈빛에서 끔찍한 함정을 읽어냈습니다. 장부를 넘기는 순간 그것은 세자 부부를 역모로 엮을 완벽한 증거가 될 것이며 백성들은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참혹한 노예로 전락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네 이놈, 명색이 조선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가 어찌 오랑캐의 개가 되어 제 동포의 목에 칼을 꽂으려 한단 말이냐. 썩 물러가라. 강비는 서리빨 같은 호통으로 역관을 내쫓으며 얄팍한 거짓 구원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내었습니다. 결국 약속한 기한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도르고는 더 이상의 인내심을 잃고 수천 명의 철기군에게 일제히 칼을 뽑아들라는 섬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 지금 당장 조선의 볼모들과
일꾼들의 목을 남김없이 베어버려라. 육중한 철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무장한 오랑캐 군병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관소의 넓은 마당은 순식간에 절체절명의 사형장으로 돌변했습니다. 도르고는 어린 꽃시리의 머리채를 잔인하게 움켜쥐고 시퍼런 청룡도를 높이 치켜들며 소현세자를 협박했습니다. 장부를 내놓지 않으면 이 어린 것의 목부터 칠 것이다. 꽃시리가 겁에 질려 자지러지게 우는 순간 병석에 누워있던 소현세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와 도르곤의 칼날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흙먼지가 묻은 화려한 당에 대신 전투에 나서는 굳건한 여장부처럼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리고 푸른 무관의 천릭을 걸쳐 입은 강빈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한 나라의 국무이자 수천 명의 백성을 거느린 거대한 상단의 여장부다운 위풍당당하고 기품 있는 자태였지요. 강빈의 손에는 오랑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두꺼운 장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내 놈들이 찾는 것이 정녕 이것이더냐? 강빈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장부를 도르곤의 발밑에 거침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도르곤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첩자 구알차에게 장부를 주어 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펼친 구알차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리며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포로들의 명부가 아니라 심양 성내에 있는 모든 곡식과 은자의 흐름을 기록한 거대한 상단의 거래 장부였기 때문입니다. 강빈은 낭낭하고도 뼈가 있는 목소리로 통쾌한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 장부를 잘 보거라. 심양 성내의 모든 곡물 상단과 인삼 거래처가 내 손아귀에 있다. 내 놈이 나와 내 백성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내일 아침 심양의 모든 상단은 일제히 문을 닫을 것이며 내 놈들의 식량 창고는 보름 안에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도르곤의 눈동자가 당혹감으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강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욱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 친왕 내 놈이 황제 몰래 횡령한 막대한 군자금이 우리 상단을 통해 세탁되었다는 증거 서찰이 이미 북경의 황실로 향하는 파발마에 실려 있다. 나를 치는 순간 너 역시 황제의 칼날에 목이 달아날 것이다. 죽음을 앞둔 가련한 볼모인 줄만 알았던 조선의 세자빈이 사실은 청나라 제1의 거상이 되어 적국의 경제줄과 권력자의 숨통까지 완벽하게 쥐고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덫에 걸려든 도르고는 치켜들었던 청룡도를 맥없이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백성을 지키기 위해 적장의 목숨줄을 틀어진 강빈의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지략에 지켜보던 조선 백성들은 터져나오는 환호성을 속으로 삼키며 짜릿한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강빈의 서늘하고도 낭낭한 목소리가 칠흑 같은 심양의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천하를 후령하던 옛 친왕 도르곤의 얼굴은 낭패감으로 일그러졌고 치켜들었던 청룡도는 맥없이 땅바닥에 떨어졌지요. 도르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들부들 떨며 강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가난한 볼모 주제에 어찌 황실의 내밀한 자금줄을 꿰뚫고 있단 말이냐? 강빈은 푸른 무관의 천릭 자락을 펄럭이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옛 친왕께서 우리를 가난한 볼모라 비웃으며 감시를 소홀히 하던 그 숱한 밤 동안 소현세자 저하께서 심어둔 신복들이 보찜장수로 위장하여 심양의 모든 상권을 장악했소. 우리가 팔아넘긴 최고급 홍삼과 조선의 종이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청나라 고위 관료들의 썩어빠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완벽한 미끼였던 것이오. 과거 노예 시장 주변을 서성이던 출처 모를 조선인 장사치들이 사실은 적국의 경제줄을 끊어놓기 위해 세자 부부가 치밀하게 심어둔 비밀 정보망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관소 깊숙한 곳의 비밀 지하실은 단순히 사형수들을 숨기는 곳이 아니라 청나라 최고 권력자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 거대한 상단의 비밀 장부들이 첩첩이 쌓여있는 철옹성이었지요.
병석에서 일어나 강빈의 곁에 선 소현세자는 비록 얼굴은 파리했으나 붉은 골룡포를 입은 그 자태만은 세상을 굽어살피는 제왕의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벼락 같은 호통으로 도르곤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군대를 물리지 않으면 내일 아침 북경의 황제는 옛 친왕 내놈이 반역을 꾀하기 위해 군자금을 빼돌렸다는 완벽한 증거를 받아보게 될 것이다. 당장 이 관소에서 내놈의 추악한 발을 빼거라. 적국의 심장부에서 볼모의 신분으로 최고 권력자의 목숨줄을 완벽하게 틀어진 참으로 기막히고도 통쾌한 역전극이었습니다. 결국 도르고는 불로를 삼키며 철기군에게 정군 철수라는 굴욕적인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르고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황제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야만 했습니다. 그 희생양은 다름 아닌 얄팍한 공을 세우려다 이를 이 지경으로 망쳐놓은 첩자 구할차와 조선인 역관이었습니다. 저 쓸모없는 놈들이 감히 내 명을 사칭하여 무고한 조선의 상단을 핍박하였다. 저놈들의 관직을 박탈하고 당장 오랏줄로 꽁꽁 묶어라. 어제까지만 해도 세자 부부를 협박하며 기고만장했던 구할차와 간악한 역관은 순식간에 죄인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살려달라며 바닥에 엎드려 도르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군화 발길질 뿐이었지요. 오랑캐 군병들은 두 사람의 옷을 발가벗기고 개끌듯 끌고 가 그들이 그토록 조선 백성들을 괴롭혔던 심양의 노예 시장 한복판의 헐값으로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평생을 채찍질하며 포로들을 짐승 취급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스스로 짐승의 꼴이 되어 팔려나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밧줄에 묶여 질질 끌려가는 구할차와 역관에게 썩은 달걀과 소똥을 집어 던지며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함을 맛보았습니다. 저 악독한 놈들이 드디어 천벌을 받는구나. 세자 저하와 빈궁 마마만세. 심양의 밤하늘에는 악을 물리친 조선 백성들의 환호성과 승리의 기쁨이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폭풍 같던 위기가 지나간 후 심양의 대농장에는 다시금 따뜻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잿더미가 되었던 식량 창고는 더욱 크고 튼튼하게 다시 지어졌고 황무지에는 어김없이 푸른 싹이 돋아나 희망의 일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자 부부의 거대한 상단은 청나라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며 더욱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 은자로 더 많은 조선의 포로들을 끊임없이 사들여 자유를 안겨주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어린 꽃시리는 어느덧 강빈의 곁에서 상단의 장부를 야무지게 돕는 영특한 소녀로 성장해 있었지요. 어느 맑은 날 화려하고 기품 있는 비단옷을 입은 소현세자와 강빈은 누각에 올라 풍요로운 대농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들판 사이로 배불리 먹고 웃음 짓는 수천 명의 조선 백성들이 행복하게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본국의 무능한 아비는 권력에 눈이 멀어 핏줄마저 버렸으나 소현세자와 강빈은 타국에서 피땀으로 일군 부와 지략으로 헐벗은 백성들의 진정한 어버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으며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굳건한 동지애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높은 용상에 앉아 백성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진흙탕을 구르며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자라는 깊은 교훈을 역사에 아로새긴 채 말이지요. 이것으로 소현세자와 강빈의 가슴 뜨거운 야담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위해 작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강빈이 도르곤을 협박하며 내밀었던 치명적인 약점인 그 장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번 사형수들을 몰래 빼돌린 명부, 2번 심양 성내 곡물 거래와 도르곤의 횡령 증거가 담긴 거대 상단 장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